대학 교육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우선 등록금 자체가 비싸고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추가적인 생활비도 많이 들게 되죠. 고등교육이 원래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고시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이거를 1.95%로 제한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런 제한이 없죠. 그래서 고등교육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이와 관련된 학자금 대출 규모도 아주 큽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미국에서는 총 4,470만 명의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고 이 대출 총량이 1.7조 달러나 돼서 GDP의 7.6% 수준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한국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2018년 기준 1.8조 원으로 GDP의 0.09%밖에 되지 않죠. 이와 관련해서 11월 21일에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직접 학생들에게 빌려준 학자금 대출 중 약 4,350억 달러를 못 받게 될 거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미 교육부의 추정에 따르면 2020년 초에 미국 정부가 보유한 학자금 대출 총액이 약 1조 3,7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채무자들의 신용도 및 디폴트 의혹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약 9,350억 달러만 회수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못 받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민간에서 빌려줬지만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준 1,500달러의 학자금 대출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로 정부의 손실이 더 커질 거라고 하네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민간 금융기관들의 모기지 손실이 5,350억 달러였는데 그거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손실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아주 싼 이자로 국채를 사실상 거의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까지 오진 않겠지만 이 학자금 대출의 디폴트는 납세자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디폴트가 예상이 될까요? 미국 정부가 직접 빌려준 학자금 대출은 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 등급이나 졸업한 다음 직업의 수입 등 갚을 능력과는 상관없이 교육 비용이 지불 능력을 초과한 학생에게는 누구나 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육 비용이란 학교의 등록금뿐만 아니라 월세, 도서 구입비, 교통비, 대출 상환 비용에다가 컴퓨터 구입비 등 잡비를 포함한 포괄적인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 대학교에서 정해준다고 합니다. 지불 능력은 부모님에게서 독립했는지 여부, 이건 24살 이상이거나 기혼이거나 대학원 재학생은 모두 독립한 걸로 간주한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 합산 수입 및 재산 등을 감안해서 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 정부에서 직접 빌려주는 학자금 대출을 연간에 한 $10,000 정도씩 총 57,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학비가 비싼 의학 전문대, 로스쿨이나 석사, 박사 등 대학원에 다닐 경우에는 총 대출 가능 금액이 138,500달러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추가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더 빌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빌려주는 돈만 해도 4년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 이상의 빚이 쌓이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죠. 사회생활을. 만약에 로스쿨이나 의대를 다녔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없다 보니까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의 약 60%가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의 36.8%는 대출 총액이 25,000달러를 초과한다고 해요. 이런 시기니 미국의 학자금 대출 총액이 2010년 4분기에는 약 8,500억 달러였는데 지금 10년간 50%나 상승해서 현재 1.7조 달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정부에서 싼 이자로 돈을 많이 빌려준다고 해도 이 큰 대출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고등교육 비용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죠. 미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미국의 사립대학교의 등록금과 월세를 합친 비용이 연간 평균 43,000달러나 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2만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생활비를 더해야 되고 또 미국의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민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등록금의 차이가 심해서 실제 비용이 더 커지게 되죠. 미국의 생활비는 도시마다 격차가 심한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큰 대학들이 위치한 대도시의 경우에 월세와 식비가 비싸서 의식주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지인이 유학을 다녀오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나 MIT 등 명문대학이 위치한 보스턴의 경우에 서울보다 월세는 약 2.4배, 식당 물가는 1.8배나 됩니다. 물가가 비싸게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 서울에 비해 월세가 약 3.5배나 되고 식당 물가는 역시 1.8배가 된다는 겁니다. 한 사립연구기관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하버드, 시카고 등 명문 4년제 사립대학에 다니는 총 비용이 연간 53,000달러이고 UC 버클리, UCLA 등 4년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민일 경우에는 연간 25,000달러, 주민이 아닐 경우에는 42,000달러가 든다는 거죠. 여기다 4를 곱하면 4년제 사립대학에 다니는 총 비용이 2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억 2천만 원이 넘어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에 위치한 주립대에 다니는 경우라도 10만 달러, 1억 1천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미국 가정의 평균 소득이 한국보다 높더라도 이렇게 높은 비용은 모두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학자금 대출의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의 평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한국식 문화와는 달리 경제적 독립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문화 역시 학자금 대출의 급증을 초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기회 공정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은 필요에 의해 집행되고 그 총량도 급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해주다 보니까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마구 올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학자금 대출의 디폴트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학자금 대출과 무관한 일반 납세자들이 모두 지게 돼서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만 달러까지 이걸 탕감해주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학자금 대출을 가진 사람이 장애가 있거나 군인 등 공직에 종사하거나 수입 대비 학자금 대출 총량이 너무 많거나 하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학자금 대출을 일부에서 전부까지 탕감해주긴 하지만 바이든은 이걸 일반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공화당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죠. 이래서 앞으로도 미국의 학비는 계속 비싸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한국에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